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지만 격추하는 데 실패한 것과 관련해 수도 방공망이 뚫렸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현장 군부대 대응이 적절했는지 오늘부터 전비태세 공렬에 나섰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미 백악관은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후회의에서 내년에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 사면인 신년 특사 명단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특사 대상자로 올라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주재를 올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자택을 비롯한 2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입찰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업 종사자 수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급증해서 23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1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반년 사이에 교통사고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입국자의 시설 격리와 PCR 검사 의무를 없애는 등 빗장을 또 풀기로 했습니다. 잇따른 방역 완화 조치로 다가올 설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것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단행하는 연말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국력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좀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소수의 귀족 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됩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이런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 세금인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에 나섭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각 부대 현장을 방문해서 작전 전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군이 어제 작전 전반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년여 만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사전에 탐지하는 것에 성공하긴 했지만 5시간여에 걸친 작전에도 결국 격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북한 무인기 한 대는 서울까지 진입했는데 우리 수도의 영공을 휘저은 북한 무인기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군이 어제 작전 전반에 대한 확인에 나서는 건데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건열실에서 이번 무인기 대응 임무를 수행한 각 부대를 현장 방문해 당시 작전 전반에 대한 조치 경과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이를 통해 작전적 조치 사항에서 보완할 사항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5시간이 넘는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에는 우리 군용기 20여 대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15 그리고 KF-16 전투기와 KA-1 경공격기를 비롯한 공군 전력과 아파치, 코브라 등 육군 공격 헬기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공중 전력 위주로 격추를 시도한 것이 무인기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킨 것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한 대는 2m급 이하 소형 무인기로 확인됐는데 군은 통상 3m 이하의 무인기는 탐지나 식별이 제한된다며 어제도 탐지와 식별을 계속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별이 됐을 때는 민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소실되기도 해서 작전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서울에 진입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근처까지 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에 대한 탐지와 식별, 소실이 반복됐는데도 용산에는 진입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근거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주요 지역에는 더 성능이 좋은 장비들을 더 많이 배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오늘 무인기에 대한 언급 없이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 격양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북한 전원회의가 개막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하는 회의체인데요. 북한 매체들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어제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대내외적 환경의 특수성을 깊이 파악하고 국가사업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 올해 얻은 고귀한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의 투쟁을 통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북한의 국력이 강화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4, 5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당대한 과업 실현에서 성과와 전진을 이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속과 전력, 농업, 또 경공업 등 여러 부문에서 내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 방도를 제시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내년 사업계획과 국가예산안 등 5개의 주요 의정도 전원 일치로 승인을 했는데 예년과는 유사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예측 불능의 경란들이 시시각각 돌출되는 오늘날 노동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승리로 인도해야 할 책무를 지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악의 위기들을 발전 도약의 국면으로 역전시키며 혁명은 시간표대로 어김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사업 총화 보고가 계속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군사 국방 분야와 대외 정책, 경제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이나 새해 초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고 한미를 겨냥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는 가운데 열린 전원회의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미 백악관은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번 침범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도 일제히 북한의 무인기 침범을 강력 규탄하면서 군의 대비 태세를 비판했습니다. 내일은 긴급 국방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가 지역까지 무인기가 내려온데 국민의 불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8년 전 이런 침범이 있었는데도 왜 대비를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한 텀의 빈틈도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금 전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무인기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대통령실 내용 자체가 없었다면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가 안보 문제마저 해결은커녕 더 악화일로로 가는데도 안심시킬 대책 없이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건 NSC 관계자건 정부 관계자건 또 이런 방구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었다 이러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사과하고는 담쌓고 사는 정권이다 보니까. 국회는 내일 오후 긴급 국방위원회를 열어서 국방부로부터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네, 국회에서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도 열리고 있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전부터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8곳을 대상으로 기간 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를 두고 기관장들을 상대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에 대해서 총괄 조정을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서다 가지 마시고요.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무적인 선에서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컨트롤 타워를 묻는 게 정쟁화시키는 거라면서 대통령실의 대응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컨트롤 타워느냐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정쟁화시키는 건 저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산 대통령실 프로세스는 어떤 정부의 프로세스보다 저는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다음 주로 예정된 청문회 증인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관 증인에서 빠진 한덕수 총리를, 국민의힘에선 닥터카 논란을 빚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은 7일 전 출석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첫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늘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이태원 파출소 팀장을 포함해 3명을 피의자로 더 입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추가로 입건된 사람이 누굽니까? 네, 특수부는 오늘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과 해밀턴 호텔 별관에 있는 주점의 대표까지 모두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먼저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은 참사 당일에 112 신고 처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해밀턴 호텔의 주점 대표는 주점 앞에 불법 증축물을 설치해서 인파 밀집도를 높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특수본이 입건한 피해자는 모두 25명이 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모두 6명이 구속됐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주 안에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특수본이 참사 직후에 1차 책임자로 지목됐던 피의자 상당수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럼 특수본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까? 네, 일단 특수본은 조만간 참사 후에 초창기 구조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초반에 응급환자 분류와 이송 지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현장 도착 시간을 엉터리로 적어낸 용산구 보건소장과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사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태원 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골목을 불법 증축하고 또 비자금을 만들어서 정관기 인사에게 로비한 혐의를 받는 해밀턴 호텔의 대표 이사 역시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특수부는 이미 2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윗선 중에 1명,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됐다고 밝혔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오늘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참고인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서 행안부와 서울시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해외 출장 전에 재난안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피의자들이 최종적으로 가려내고 수사를 매듭질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수본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와 관련한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자택과 KH그룹 등 20여 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압수수색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오늘 오전부터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자택과 KH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룹 관계자들 주거지와 강원도개발공사 사무실까지 포함해 모두 20여 곳인데요. 앞서 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1조 6천억 원을 들여 평창군 대관령면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뒤 매년 300억 원에 달하는 재정난에 시달리자 강원도개발공사는 이 리조트를 KH그룹 계열사에 7천억 원대에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실제 리조트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고 입찰에 참여한 기업 2곳이 모두 KH그룹 계열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알펜시아 매각을 최종 승인한 최문순 당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청 관계자, KH그룹 관계자 등이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주거나 입찰을 담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최 전 지사와 KH그룹 관계자 등 모두 3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춘천지검에 송치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지명수배된 상태입니다.
KH그룹은 입찰 방해 의혹 말고도 다른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인 거죠? 네, 수원지방검찰청도 오늘 오전부터 KH그룹 본사와 임원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검찰은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송금 의혹에 이 KH그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사 대상이 같을 뿐 입찰 방해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이 맞물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KH그룹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경기도와 아태협이 두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국제대회에 쌍방울과 함께 수억 원을 후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KH그룹과 쌍방울그룹은 과거 서로의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수해주는 등 금전적인 교류가 잦았던 만큼 KH그룹이 쌍방울 비리에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북한 무인기에 우리 군 방공망이 뚫렸습니다. 무인기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왔다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리포트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어제 상황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건너왔고 그중에 넉 대는 강화도와 김포 일대를 비행하다가 소실이 됐고 어디 갔는지 잘 모르고 한 대는 파주를 지나서 서울 근방으로 왔다가 유턴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개요인데 이 과정 속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고 따져봐야 될 부분도 많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실망스러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군 대응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망스럽죠. 실망스러운데 1차적으로는 2014년에 사례가 있었고 2017년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탐지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탐지가 됐죠. 네. 조금 좋아진 거죠. 그건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봤으면은 구경만 하고 돌려보내면 안 되죠. 이제 우리 영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격추보다는 이런 무인기의 특성을 봤을 때 이것은 포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포획이 안 된 거죠. 격추도 실패했고 그래서 경계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점에서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지만 격추도 안 됐고 포획도 안 됐기 때문에 대응 태세가 미흡한 게 여실하게 드러나서 아무래도 이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이 지금 전비태세 점검을 나선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인기 한 대는 서울을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4대가 지금 강화도 쪽에서 활동을 한 건데 이게 교란 작전을 벌인 거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화 김포 쪽으로 해서 우리 군의 관심을 모두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다른 쪽으로 한 대가 왔고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질서도 있고 사전에 계획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 한 대는 파주를 지나서 서울 상공에까지 왔기 때문에 그 한 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 넉 대가 먼저 우리 군의 관심을 돌리는 교란 작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한 대의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우리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 식별된 무인기가 2017년과 2014년에 발견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유사하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의 쓰임새도 유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2014년과 17년 그때 당시에서는 사진 촬영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진 촬영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서울과 서울 이북 인근 지역에 대한 사진 촬영이 목표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목표라면 실제로 그럼 필요한 자료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이 정도까지 촬영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역시 지난 과거를 봐야 되는데 그때 북한 무인기의 성능을 보면 매우 조잡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걸로 보였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서 조잡한 물건을 보여줘서 과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뭔가 필요가 있어서 무리한 작전을 했다.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무리한 작전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북한의 정찰 위성 시험 발사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네. 그 사진이 해상도가 너무 시원치 않아서 조악하다라고 하는 우리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그 영상 촬영 담당 팀, 그 팀이 아마 혼나지 않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좀 창피한 상황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번에 정찰 위성을 또 쏠 수 있을 텐데 정찰 위성 뭐 시험 발사를 내년 3월쯤에 한다고 본다면 그때는 사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 없을 경우에 어쩌면 위성에서 찍었다고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저 같으면 그런 쪽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네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또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먼저 어떤 회의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북한 노동당의 정규 의사결정 회의입니다. 노동당의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게 의사결정기구의 가장 표준적인 의사결정기구인데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중앙정의원과 후보위원 한 300여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원들이 다 모여서 올해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 또 승인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년도 정책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또 기타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중앙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열고 그것이 없을 때는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정치국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상무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상무위원회도 열리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하죠. 이런 체제로 돼 있어서 정식 의사결정기구가 열렸다, 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할애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많이 거뒀다. 그런데 앞으로 도전 과제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더 세게, 더 격렬한 방법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좀 결론을 내면 되겠는데 그것은 올해 한 해 또 2, 3년 사이에 계속 하던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 굳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내외부적으로 던진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 북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화요일 기준으로 16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확진자 규모는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 집계 현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7천여 명입니다. 화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 6일 9만 9천여 명 이후 16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화요일보다 60명, 2주 전보다는 770명이 많은 완만한 증가세입니다. 입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92명으로 열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10명입니다. 오늘까지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3만 1,8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2달 정도 겨울철 유행이 계속돼 왔다면서 이제 정점을 확인하고 거기에 머물거나 조금 내려가며 안정 추세로 갈 때가 됐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파로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 감염 전파가 줄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7차 유행 정점을 지나고 안정 추세가 확인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다음 달 중에 완만한 수준에서 정점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해제 요건으로 보고 있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중환자 병상 가용력은 어제 오후 5시 기준 61.9%로 아직 양호합니다. 60살 이상 접종률 29.6%로 목표치인 50%의 절반 수준이고 감염 취약시설의 접종률도 50%로 목표치인 60%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음식 배달업 종사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3만 7,1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창궐 전인 2019년 상반기 11만 9천여 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부분 음식 배달업 종사자고 이 가운데 퀵서비스 종사자는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배달업 종사자 10명 가운데 4.3명은 최근 6개월 동안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개한 배달원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촉박한 배달 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이 4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상대 운전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가 41.4%, 배달을 많이 하기 위한 무리한 운전이 32.2%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은행은 12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8%로 지난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품목은 공공요금이 67.3%로 가장 많았고 석유류 제품과 농축수산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맞이하며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12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 배려 수용자 등 총 1,373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23년 특별 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용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 집행 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아울러 범국민적 통합을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확정 후의 기간, 형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인 등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김성태,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전병헌, 최구식 각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부 공직자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의 직책과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그간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중에는 군사법원에서 형선고된 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상자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와대 관계자로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 우병우, 조원동, 조윤선 각 수석 비서관 등이 포함되었고 공직자들로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형기를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들로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각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사범입니다.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에 불이익을 받은 제18, 19대 대통령 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6,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범 총
1,274명이 그 대상입니다. 주요 대상자는 권석창, 이규택 각 전 국회의원, 우석재 전 안성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배려 수용자입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용자, 노숙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해서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어려운 수용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용자 8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정부는 이번 신년 특별 사면 조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 통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표 내용 보고 오셨습니다. 예상이 됐던 대로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결정됐습니다. 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사면 복권됐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상에는 정치인 9명, 주요 공직자는 66명, 선거사범 1,274명이 포함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여야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설 피해가 가장 컸던 뉴욕주 북서부 이리 카운티에서는 사망자가 하루 만에 12명 늘었고 미국 전역에서 사망자는 최소 5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청난 눈이 내린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가 말 그대로 마비됐습니다. 버펄로를 포함한 이리 카운티에서는 사망자가 하루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13 confirmed deaths yesterday, the Erie County Department of Health Medical Examiner's Office has confirmed an additional 12 deaths, bringing the total for the blizzard to 25 deaths countywide. 이로써 미국 전역에서 폭설과 혹한, 강풍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미 5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눈더미가 최고 2m 가까이 쌓이면서 눈 속에 갇힌 자동차 등에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까지 출동하는 길에 눈 속에 갇혀버리면서 구조대원들이 오히려 구조를 요청하는 비상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30명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1977년 눈 폭풍 이후 45년 만에 최악의 폭설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This has been a very difficult and dangerous storm. It's been described as a once-in-a-generation storm. 항공기 취소, 결항 사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로 공항마다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Two flights got canceled. We waited in line for about an hour and a half to book another flight at the other airport. So I went from O'Hare to Midway. 성탄절 대체 휴일인 26일에도 3,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4도, 체감 온도는 영하 3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영상 2도까지 오르면서 이맘때 겨울 추위가 계속됩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고요.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답답할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 건조함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됐는데요. 불씨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3도, 광주는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오늘과 달리 내일은 중부와 호남 지역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1cm 미만의 적은 눈이 예상되는데 양은 적지만 영하권 추위 속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또한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 지역에 약한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 눈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송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표를 조금 전에 라이브로 보여드렸습니다. 의장님 먼저 이번 특별 사면의 어떤 기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탄절과 새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주는 이 화해, 따뜻함 이런 걸 담았고 또 새해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화합이라고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면을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의장님 몸을 조금만 저희 쪽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8월에 한 것은 경제인이 됐잖아요. 예. 근데 경제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등기에 등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경제인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번에는 이제 정치인들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통합, 대통합과 또 새해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 연말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통합, 대화합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말씀을 해주셨고, 전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발표된 명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뭐 대통합, 뭐 화합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사면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뭐 국정농단 구속되신 분들 뭐 전부 다 이제 사면 복권돼 가지고 다 나오시는데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사례만 들자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시긴 했지만 예. 사실상 그 죄명을 보게 되면 경제사범입니다. 정치범이 아닙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받았던 죄명이 뭐냐면 뇌물죄, 그다음에 국고손실죄, 그다음에 조세포탈죄입니다. 예. 그다음에 뇌물로 해가지고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 그다음에 그 다스 있지 않습니까? 예. 다스 자금을 횡령을 해가지고 징역 5년 해가지고 토탈 220억에 이르는 벌금 추징금에다가 17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사범이에요. 경제사범입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사명, 특별 사명권이 말하자면 이렇게 남용이 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무슨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를 짓고 17년, 20년 받아도 한 2, 3년 살고 다 나와버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 220억 정도 되는 벌금 추징금 중에서 얼마 냈습니까? 얼마 냈죠? 수십억이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도 전부 면해줍니다. 예. 경제사범이잖아요.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야 정말로 뭐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20년 벌금 200억 받아도 예? 자기네 편이 정권 잡으면 그냥 뭐 2, 3년 살고 벌금도 다 면제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좌절 또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과연 이번 사면이 어떤 국민이 대통합이다. 연말 연초를 맞이해가지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면이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면권을 행사를 하셔야죠. 적어도 벌금을 다 내든지. 네. 이것까지 전부 다 사면 복권 다 해서 버리면 세상 천지에 법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의원님은 편하신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하셔야 돼요. 예. 사면의 기준이 추징금이 있고 벌금이 있어요. 네.
추징금을 반드시 완납을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추징금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35억. 예. 이명박 대통령도 추징금이 58억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82억입니다. 벌금이 82억이 미납이고요. 추징금이 57억이었습니다. 추징금은 다 내야 돼. 근데 한명숙 총리는 8억 3천 정도를 받았는데 1억만 추징금을 내고 7억을 안 냈어요. 이게 추징금을 다 내야 사면 복권의 대상이 돼요. 벌금은 대상 그 기준이 아니에요. 박근혜도 그 지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150억 벌금을 냈는데 물렸는데 150억을 하나도 안 냈거든요. 그래도 문 대통령이 사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13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50억을 내고 82억인가를 지금 미납했는데 이것을 사면해 준 이거를 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추징하는 이 금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요. 벌금에 대해서는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마 이런 걸 균형을 기준점을 지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인 인물이지 무슨 정치적인 또 대통령을 했고 옛날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계열 분들에 대해서 박해를 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그 고려가 됐었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인이라고 갖다가 다른 걸 뭐 조사할 게 없으니까 갖다 쓰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인으로 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하시긴 하신 거 맞죠? 무슨 박해요? 조금 전에 박해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쪽에서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집권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사도 하고 예를 들면 시민단체 같은데 국고 지원을 했는데 횡령한 것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걸 딱 그 사람들은 정치보복이라고 또 본 거지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또 감옥을 보냈는데 그때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낸 거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범이죠. 정치범. 예, 직권 남용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정치범 맞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정치범이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정치 보복한 거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지요. 잠시만요.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특검이 했는데 특별검사는 정치권의 어떠한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는 그런 특별검사입니다. 윤석열 특검에 의해 가지고 박영수 특검에 의해 가지고 특검 팀장이 윤석열 특검 검사였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정치범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귀에 익었을 겁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몇 년 동안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바로 이 다스 자금을 횡령해가지고 징역을 받았고 뇌물, 조세 포탈, 그 다음에 국고 손실죄입니다. 경제사범이에요, 경제사범. 이런 경제사범 전체 17년의 형기 중에서 달랑 2년인가 살았습니까? 뭐 그 다음에 2년 사는 것도 거의 특별 면회로 해가지고 이 칸막이도 없는 데서 뻥 뚫린 공간에서 거의 뭐 이 특별 면회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사실상 17년의 형기 중에서 2년도 채 살지 않으신 데다가 그 2년조차도 아마 면회 뭐 이런 걸로 거의 뭐 이런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사면을 해주고서 그리고 떳떳하게 그냥 이분만 해주시든지 아니 원하지도 않는 자녀 형기를 사면을 시켜주는 김경수 지사까지 그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게 꼼수 좀 야비하다. 뭐 이런 지금 모양새로 가져간 겁니다. 어떤 국민들이 이 경제사범을 이런 식으로 사면 복권을 해주는 게 맞냐 동의를 못합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는데 이거 만들어낸 게 민주당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법원에서 지금 다스라고 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 거로 밝혀졌습니까? 갖다가 쓰인 거지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들어서 씌워져 있는 거 선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감옥 갔었는데 가장 오래 살고 나온 게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김경수 지사는 왜 복권이 안 됐을까? 예.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선거를 조작한 사람이잖아요. 드루킹을 통해 가지고 예. 마크로라고는 기계를 달아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우리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장 성스러운 프로세스를 갖다가 마크로라고는 기계를 장치해가지고 여론을 막 조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분한테 선거 나올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게 맞는가요? 사면은 감옥에 가 있으니까 내서 이제 편안하게 신체에 대해서 억제하지 않도록 풀어내는 거지만 복권은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에 대해서 이 망쳐놓은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이 차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사건이 났었을 때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고 가고 있던 이 CC 카메라부터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 다 지난 다음에 폐기시켜버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김경수 보호하려고 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후 혈혈막론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 보고 지금 균형이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예. 아니 그 5개월 부정비리나 이런 거라고 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선거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을 여론을 조작했던 사람을 좋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복권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5개월 남은 형기를 마저 살고 나오게 냅두지. 그거야말로 뭐 정말 한다고-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다 내보냈는데. 아니 무슨 사태가 그리고 건물주 사태입니까? 5개월 살고 나오는 것은 그 2년 형기 중에 달랑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마저 살게 하는 것이 어떻게 잔인한 겁니까? 아니 대통령의 그런 고유 식이면- 대통령이 잠깐만요, 전 의원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내보내는데 네. 사면을 내보냈다고 하는 것을 나 왜 복권 안 시켜주느냐. 그러니 나 복권 안 시켜주면 나 5개월 더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권하고 사면하고는 분명히 틀린 문제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금 전에 있었던 한동훈 장관의 발표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요거 들어보고 지금 하시는 내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12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용자 등 총 1,373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용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 집행 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정치인 등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김성태,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전병헌, 최구식 각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입니다. 일부 공직자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들을 말씀드리면 청와대 관계자로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 우병우, 조원동, 조윤선 각 수석 비서관 등이 포함되었고, 공직자들로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형기를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네, 보신 대로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말씀씩만 듣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정말로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저는 존중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보면서 이런 식이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이면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없을 뿐더러 준엄해야 될 어떤 법의 심판 또는 법치주의 또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어느 정도는 좀 합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대통령 사면권의 행사라면 저는
없어져야 된다. 예.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 의장. 김경수 지사가 이제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경수 지사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예요. 여론 조작을 한 거예요. 선거 조작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왜 복권을 안 해주느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과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면만 해서 5개월이라도 빨리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부정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무죄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조사한 게 문정부에서 조사를 했고 넘겨가지고 재판 과정에 가서 사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김명수 사법부가 죄를 때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선거제도도 부정을 하더니 이제 사법 시스템도 또 이게 부정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네. 여기에 무슨 정당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김경수 지사, 이제 민주당이 지금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 사면 발표가 됐고요. 아마 내일 이 시간쯤에는 주요 인사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까지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 바꿔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월 8일로 날짜가 확정이 됐고요. 오늘 처음으로 김기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당을 화합 모드로 이끌어 나가는 데는 저 김기현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자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이 바로 우리 당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끄는 길입니다.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고 생각하고요. 김장만 가지고 우리 밥상이 풍성하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된장찌개도 좀 뜨겁게 끓여야 될 것 같고요. 또 맛있는 따끈따끈한 공깃밥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풍성한 식단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다양한 우리 당내의 의견들과 또 세력들과 잘 소통하고 통합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뒷부분에 들려드렸던 이 브리핑 내용은 이제 김장연대 관련된 내용인데요. 김장연대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의장님? 김장연대를 선언한 적이 없지요. 뭐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보더라고요, 언론들은. 네. 그런데 이제 서로들 이렇게 하면서 같은 당에 있기 때문에 다 덕담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마 김장연대라고 해서 선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나 이 정도는 줄지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선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공식화를 해서 연대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여지고요. 예. 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쟁할 땐 경쟁하더라도 또 끝나고 나면 다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예. 비교적 평소에 친소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작용도 하는데 왜 김장연대를 공개적으로 안 할 것 같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너무 확대되는 그런 의미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하더라도 물밑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사실 어제 부산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상 뭐 공식화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기죠. 예, 김장연대 기죠. 예.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기현 조금 전에 의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김장연대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밍을 참 잘했다. 오히려 즐기는 듯한 예. 표정 아니겠습니까? 네. 또 뭐 김장을 잘 해가지고 영양가 높은 뭐 이러면서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김장연대는 이미 가동이 된 것이고 다만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 장제원 의원이 돕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장제원 의원에 대한 여러 이제 호불호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김기현 의원이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저희들 입장에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우 2마리, 김장 해서 일단은 그런 말들 속에 좀 재미가 좀 있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흥행 요소는 서서히 이제 좀 갖춰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들이 좀 부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서로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 중에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딱히 이게 대표감이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들은 하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이제 다 고만고만한 이제 후보들이 이제 이 각축전을 벌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흥행을 할 것 같아가도 그 면면을 보면 과연 또 흥행이 가능할 거냐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날 겁니다. 이준석 당대표 이제 몰아내고 유승민 의원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룰 바꾸고 결선 투표제까지 간 거 아닙니까? 과연 이 모습이 국민들께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중립에 계실 거예요.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어디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중심에 계시는데 장 의원께서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도운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유추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그런 효과가 일정 부분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여기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전 의원님 하셨는데 싸움을 붙이는 아주 놀라운 기술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리하시고 유승민 의원 아직 뭐 결정을 안 했을 거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울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누울은 당대에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다른 주자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주자들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왜 국민한테 뽑지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난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주장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봐요. 저희가 이 누를 또 만들었던 건 뭐냐면 탄핵을 당했었을 때 이게 당원이 20만 명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이 있느냐. 그래서 국민한테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국민으로 늘렸던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80만 됩니다. 일반 당원까지 하면 300만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원들이 국민적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내 행사기 때문에 당원으로 뽑는다라고는 원칙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잖아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본 것이고 또 이 당원들의 모집단이 이제 300만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국민 속에 있는 충분한 여론을 어느 정도는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저 동의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시스템 상에서는 당의 주인이 당원이고 그러면은 당의 운영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전액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1년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정당 보조금의 형태로 국고지원금의 형태로 정당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롯이 당원들만 당의 주인이라면 당원들이 내는 당비 100%로 당을 운영을 해야지 왜 국민 세금이 수백억이나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도 하지만 민심을 담아내는 여러 가지 기제를 통해 가지고 당에 어떻게 민심을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당대표를 선출하거나 당직자를 선출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을 적절하게 믹스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립에 서 계신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준석 당대표 몰아낼 때 보세요. 체리 따봉 문자 보내줘.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그 문자 하나에 이준석 당대표 날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경기도지사 후보 나왔을 때 굳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을
의원직 사퇴까지 시켜가지고 내보내가지고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지 못하게끔 다 한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뽑는데 당원 100% 투표로 하는 게 낫겠다. 대통령 그런 한 말씀에 그냥 일사천리로 의원총회도 없이 그냥 룰 바꿔가지고 결선 투표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중립에 계신 것이 아니고 윤석열 당을 만들기 위해서 깨알같이 개입하고 촘촘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말하자면 당에 오롯이 전달하고 있고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중립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 믿을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정치평론가고요. 다 지켜보는 눈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 의원님이 훌륭한 전략가입니다. 이 여당을 흔들려니까 대통령을 끌어들여가지고 중립지대에 있지 않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저희 깨알같이 코가 지시하고 있다. 석자라 집권 여당을 흔들 힘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룰 문제는 민주당도 바꿨어요. 민주당도 바꿨어요. 그냥 저희만 바꾼 게 아니에요. 민주당도 당대에 놔두고요. 다 바꿨어요. 이전 왜 그러냐 직전 또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근데 또 이런 선거를 앞두고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정당들은. 왜냐하면 뉴스를 받아야 되는데 당내 선거나 아니면 대선이 없는 상태에서 룰을 바꿔봐야 뉴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목전에 두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민주당도 수시로 이러한 대해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의원총회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의원총회 의결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최고위원회, 비대위원회 같은 데서 하게 돼 있어요. 당헌 당규에. 그래서 저희가 뭐 위법하게 의원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그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예. 2023년도 3월 8일 날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될 겁니다. 선출이 되는 당대표가 수락연설을 할 때 네. 우리는 수백억에 달하는 정당 보조금, 국민 세금 정당 보조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을 해야 됩니다. 왜? 오롯이 당원만이 국민의힘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100% 운영을 해야 되죠. 당원들 100%로 당대표를 선출할 것이면 그래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3월 8일 날 우리는 국민의힘은 수백억에 달하는 정당 보조금, 국민 세금인 정당 보조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권력의 정통성에 더 부합할 거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아니 저렇게 얘기를 하면 대선 자금, 선거 자금을 받아가지고 대선을 치른 게 이재명 대표고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정당의 보조금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비리 혐의에 대해 있어서 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으면 뭐라 얘기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주장을 하면 이재명 대표부터 지금 대선 후보로부터 받았고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리 혐의를 받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부터 얼른 조사부터 그러니까 받으라고. 이게 지금 우리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서울쪽 정책위 의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전 정권 탓, 언론 탓하다가 또 안 되면 이재명 탓 이런 거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은 국민 혈세인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든 당원들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민심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당직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 반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당원 100% 투표 이렇게 가버리면 정당 정치가 한 30년 전으로 후퇴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어떤 정당 정치의 발전 경로상 예. 역행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미국 사례, 독일 사례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데는 대부분 원내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저희들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가 정당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은 민의를 조금 더 잘 반영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당심과 잘 엮어가지고 정당을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지 네. 그냥 대통령 한마디에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다 거기에 5만 가지 논리와 5만 가지 사례들 갖다 붙인다 한들
누가 어떤 국민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당 내의 선거에 있어서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하는 방식이 맞고요. 네. 또 민주당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민주당도 그렇게 하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예. 각 당에 따라서 조금씩 열고 하는 부분들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 저희 당이 이번에 바꾸면서도 국회의원 후보 그리고 대통령 후보 공직 나가는 분들 이건 공직선거잖아요. 여기에는 7대3 비율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대 50을 했었고요. 먼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바뀐 룰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변수가 꽤 있어 보여서 역동성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좀 관전 포인트를 꼽아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성공의 조합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상호 필요 충분 조건에 서로 아마 조합이 좀 관심 있게 볼 사항일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또 총선에 대한 진두지휘를 하는 또 사령탑일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마인드가 있고 또 당을 전체적으로 화합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누군가를 아마 당원들께서 심도 있게 볼 거로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빌드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당정을 자주 하시고요, 그죠? 예. 부처와 소통이 좀 원활하시지 않습니까? 개각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지 않겠어요. 지금 정부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또 많은 개혁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 특히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이 설계 단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아마 그 당대표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의사를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건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후보들끼리 많이 좀 단일화도 이루어지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뭐 당내 선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다른 선거보다도 좀 더 치열하게 연합하고 또 조정할 수도 있지요. 합중연행 가능성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축소가 될까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산 대통령실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당대표 되는 것만 막아라. 막아라. 아마 이런 그 메시지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윤심을 떠받드는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김기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이 윤핵관들.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 이런 분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버리면 저희들 상당히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자꾸만 민주당이 역선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에요. 중도 무당청 여기에 보더라도 유승민 의원이 압도적 1등입니다. 그러니까 표의 어떤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압도적인 후보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과 당이 이제 함께 침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윤심을 떠받드는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죠. 여기에 대해서 성 의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전 의원님이 문심을 쫓다가 아마 망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 생각하는데 윤심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약에 누구를 지지하라고 하면 이 당내 선거지만 이게 깨질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을 모셔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처음에 일을 하면서 일의 방향을 잡고 제대로 간다 그러면 간섭을 안 하는 분이에요. 어떤 경우도 간섭을 안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그 TV 협상 토론 단장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사자 토론할 거냐 양자 토론할 거냐 사자 양자 다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딱 지침 한 번 주시고 일절 관여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아주 일할 수 있었습니다. 예. 대신 처음에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러는 게 분명하고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드려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딱 느끼시면 일절 관여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키를 잡고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그립을 세게 잡고 일을 잘 이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관여를 안 할 거로 봐요. 만약에 전 의원님 얘기대로 윤심이 작동해가지고 누구를 세웠다 그러면요 정말 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하시게 될 거고 저도 대통령하고 호흡을 잘 맞는 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그 반대되는 이야기도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풀샷입니다. 워낙 지금 거론되는 주자들이 많아서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명도 주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응만 잘했으면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승자는 예상대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침묵에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시대공 미사일, 화성 화성 15형, ICBM으로 동해상으로 공습 경보가 내려올 가능성가 강남역 사거리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물폭탄을 가까워지면서 점점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너 그게 안 보이나? 장장 50회 동안 강원과 경북 동해안 산림을 태우고 또 태웠습니다. 수소거를 사용할 수소 발언 논란에 국제 망신 외교 참사가 실패한 모더 참사입니다. 가짜 뉴스로 이간질 하려고 악의적인 그런 뭐가 악의적이에요?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동영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재감염 사례는 꾸준히 유행 늘고 반복 있습니다. 때마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마스크 벗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도 얼른 오길 기대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두 국내 기술로 이뤄냈습니다.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 속에 달에 태극기를 꽂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 우주 탐사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선의에 의존한 대북 정책은 위험하다며 지난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국회를 다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좀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어제 서울에 진입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근처까지 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3m 이하의 무인기는 탐지나 식별이 제한된다며 식별됐을 때는 민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소실되기도 해서 작전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학생이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문제 상황을 기재하게 됩니다. 교육 침해 활동을 예방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보호자들 역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 중인데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고 때로 몰려나와 교사를 폭행하고 약 올립니다. 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육 활동을 침해하면 교사가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교권 침해 시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을 교실에 두고 피해 교사에게 휴가를 내도록 해왔습니다. 나아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적시됩니다. 생활부 기재가 학생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불복 소송이 남발될 거란 우려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면서 학생부 기재 기준은 의견 수렴 뒤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 시엔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이행 시 추가 징계도 가능합니다. 교실 수업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좀 보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선생님들이 수업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요. 이를 통해서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 증가에 대비해 교사에 대한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치유 기능을 확대하며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섭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코로나19 발병 이후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사자 1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반년 사이에 교통사고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배달업 종사자는 23만 7,188명입니다. 코로나19 창궐 이전인 2019년 상반기 11만 9,626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주문 중개 플랫폼은 37개 업체, 바로고나 생각대로 같은 배달 대행 플랫폼은 51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선 배달 대행 업체 7,700여 개가 운영 중입니다. 배달업 종사자 10명 가운데 4.3명은 최근 6개월 동안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촉박한 배달 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이 4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 41.4%, 배달을 많이 하기 위한 무리한 운전이 32.2%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25.3일 일하고 세전 기준 약 381만 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95만 원을 보험료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하루 평균 배달 건수를 보면 주중 37.4건, 주말 42.3건이었습니다. 평균 운행 거리는 주중 103km, 주말 117km로 집계됐습니다.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8%로 많았고 노동자 지위 인정 13.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배달 라이더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배달업에 대해 실시한 첫 실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7%는 평균 2,000원대 배달료를 낸다고 답변했습니다. 평균 3,000원대 배달료를 지불한다고 답한 사람은 31%였습니다. 소비자 88%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며 빈도를 보면 42%가 한 달에 3에서 5회, 38%는 1에서 2회 이용했습니다. 이용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에 몰려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시민들은 참사 현장 근처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일대에 자발적으로 추모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제 50여일이 지나며 공식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지만 장소를 놓고 유가족과 서울시의 입장이 갈려서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던 이태원역 1번 출구. 일대를 빼곡히 메웠던 손편지와 꽃다발이 하나둘 상자로 옮겨집니다. 희생자들의 49제가 지난 뒤 유가족과 이태원 상인들이 추모 물품을 새로운 공식 추모 공간에 영구히 보관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추모 공간이 들어설 장소로 유족들이 꼽는 1순위는 이태원역 1번 출구입니다. 참사 현장과 가까운 데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 공간을 조성했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이 온전한 애도와 기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참사를 목격한 또 다른 피해자인 상인들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재단장하였습니다. 모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했던 그날의 기억을 품고 더 나은 희망의 공간 이태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추모 공간 후보지로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아닌 민간 건물 3곳을 제안했습니다. 추모 공간 설치의 가장 첫 단계인 입지 선정부터 유족과 지자체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이러다 앞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참사 희생자 위령탑이 사실상 시민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세워지거나 참사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곳에 마련된 전례가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광화문 기억공간을 두고는 지금도 유족과 서울시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모 공간이 사회 구성원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간이 또 다른 갈등과 비난을 낳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갈등을 보는 또 유족들 입장에서는 마치 이게 없었던 일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상처와 외상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추모 공간이 애도를 넘어 기억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차원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주관한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 말소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촛불연대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5년의 의사 수가 2만 7천여 명이 부족할 거란 예측이 나온 가운데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보낸 의료인력 양성 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에서 의사과학자 양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 정원 산정 시 정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된 반면 의과대학 신증설 수요는 꾸준해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지만 이번에는 공문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감염 환자가 나오고 있지만 방역을 완화한 중국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입국자의 시설 격리를 없애는 등 국경에 들이웠던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겨울 별미인 후어구어 식당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봉쇄 전략이 사라진 뒤 바뀐 모습입니다. 下半年开始就后，每天可能就会多4、5倍的增长。节假日的话，还是恢复到大概能8、9成的样子。饭点的话，有可能会在排队。 개혁 개방 이후 가장 암울한 경제 상황 역시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손님이 찾고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자 다가올 설 명절 특수가 벌써 기대됩니다. 上周末的周日已经突破1万人了。紫苑桥的这个店，2天的销售就突破了5000多万。我们也觉着在未来的元旦的这个销售旺季，应该也是一个大的爆发。 중국 방역 당국은 국경 역시 조건 없이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들어가려면 시설 격리 닷새와 자가 격리 사흘을 합쳐 모두 8회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인 내년 1월 8일부터는 입국자 시설 격리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출발 이틀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을 받으면 입국 뒤 또다시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 하는 건강신고와 일반 검역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강력한 한파의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은 영상 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예년 이맘때 겨울 기온으로 12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도심 공원의 연못도 꽁꽁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기온차에 대비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고요. 밤사이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3도, 광주는 5도로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오늘과 달리 내일은 중부와 호남 지역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1cm 미만의 적은 눈이 예상되는데 양은 적지만 영하권 추위 속에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또한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안 지역에 약한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 눈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대기 건조함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